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흔히 문화재, 보물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문화, 기술, 과학이 집대성된 최고 예술품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 가족의 사랑이 더해진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 5월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귀한 보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100일의 현장 평가단 여러분께서는요, 호스트가 소개한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 싶은 순간 옆에 있는 불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천상의 컬렉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말이죠. 도시락 반찬 단골 메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과반수 이상을 계란 후라이. 가끔 운 좋으면 말이죠. 쌍란을 싸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쌍란 아세요? 계란 안에 노른자가 2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 집이 양계장을 했습니다. 10,000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네. 소도 한 360마리 정도, 예, 돼지도 한 350마리 정도. 안성에서 유월농장 하면 그래도 사료가게 아저씨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동물들을 길렀는데 참 신기하게 닭이란 동물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조선시대에 한 분 더 계시더란 말입니다. 변상벽의 모계 영자도입니다. 어미닭 한 마리를 둘러싼 이 뽀송뽀송한 병아리들이, 이 아이들이 무려 14마리나 됩니다. 이 먹잇감을 가지고 지금 한참 어미닭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벌 한 마리를 이 많은 녀석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먹여야 하나 싶은 거죠. 여러분들 가끔 새 둥지를 보면 이 먹이를 딱 물고 있는 이 어미새 앞에서 이 새끼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짹짹짹짹 나부터 줘, 나부터 줘, 나부터 줘. 날지 못하는 새끼들이 그냥 계속 그거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둥지 안에서.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말이죠, 병아리들은 절반 이상의 딴짓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우선 아래쪽에 이 병아리 보면은 이 지각입니다. 지각. 예. 다 벌써 모여 있는데 혼자 천천히. 예? 근데 보면은요, 눈이나 이런 몸 동작에 있어서 서두르는 게 없어요. 저 녀석들을 보세요. 자, 한 녀석은 물 먹고 있어요. 엄마가 먹이 갖고 왔는데. 그리고 한 친구는 또 하늘을 보고 낭만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다리 밑에 저렇게 깃털 속에 숨은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앞으로 모인 이 아이들이 6이나 있는데도요, 아무도 그렇게 막 재촉하는 눈빛이나 뭐 급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문득 어릴 적에 본 암탉이 떠오르더라고요. 암탉은 말이죠, 절대 새끼들한테 그냥 먹이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알곡 한 알이라도 말이죠, 딱딱한 껍질을 으깨고요, 그냥 어떻게든 잘게 부숴서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부리를 꼭 다물고 얌전히 기다리는 이 아이들은 말이죠, 내가 조르지 않아도 엄마는 우리 모두한테 골고루 다 나눠줄 거야.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똘망똘망 땡그란 눈에 그냥 야무지게 담은 부리, 윤기가 흐르는 풍성한 깃털, 아이들을 품에 안은 믿음직한 그 어미 닭입니다. 사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암탉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 반면에 수탉은 말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빨간 벼슬이 쫙, 출세를 상징한다고 어딜 가나 사랑을 받았어요. 사대부들이 엄청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수탉을 많이 그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모두가 화려한 수탉을 그릴 때 이토록 사랑스럽게 암탉을 그린 단 한 사람, 그는 왜 암탉을 위해 붓을 들었을까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어미닭, 암탉. 예, 박수 받아 마땅할 닭입니다. 예, 이 닭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눌러주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조선시대 변상벽이라는 화가입니다. 예, 사실 좀 이름이 낯설잖아요. 김홍도, 신윤보, 윤두서 다 이렇게 뭐 겸재 정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화가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도화서 화원 출신입니다. 예, 영조의 어진을 그리는데 벌써 2번이나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상벽 선생님, 모두가 예스할 때 당당히 노하는 남자예요. 소신이 분명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산수화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동물 그림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예, 하지만 이 변상벽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남들 다 그리는 그림을 그리니 사실적이고 정밀한 그림을 그리겠다. 예술가 특유의 고집으로 변상벽 선생님은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상벽 선생님한테는 아주 훌륭한 별명이 있습니다. 닭그림의 1인자라고 해서 변괴, 또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변고양이. 좀 앞에 느낌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선생님의 함자가 변시니까요. 예, 변괴, 변묘. 변상벽의 그림 속 고양이가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개가 짖고 까치가 울어대고 그냥 쥐들은 그냥 저 깊이 숨어 들어가기까지 했대요. 이런 소신과 뚝심으로 남들이 다 화려한 수탉을 그릴 때 이분 변상벽 선생님만은 묵묵히 자기만의 암탉을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암탉에 집중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상벽 선생님께서 사실은 말을 좀 더듬으셨다고 해요.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은 이 방문을 잠궈서
완성된 그림도 가족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 집안이 언젠가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집안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족보도 따로 만들자,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그 숫기 없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변상벽 선생님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변상벽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이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모든 걸 다 느끼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말 못하는 닭의 모성애를 읽고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것, 자신의 어머니 심정을 읽어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천지분간 못하던 아이가 허리 구부정한 노인이 되더라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다독여줄 그 이름, 어머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어머님들한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변상벽 선생님의 목의 영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목의 영자도. 아니 일단 저는 신기한 게 네. 그 시대에도 그런 닉네임 같은 거를 되게 지어서 불렀다는 게 좀 신기하고, 얼마나 잘 그리고 많이 그렸으면. 다른 쪽에서 내가 1등 못할 거면 아예 다른 방향에서 내가 그쪽에서 내가 차라리 1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릴 수 있었겠다. 사실 가요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들 뭐 아이돌 그룹, 댄스 그룹이 유행할 때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트로트 쪽을 공략해서 대박이 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도화서에 그 시험이 있는데 대나무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수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무화, 영무화라 그래서 이제 동물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초가 있었는데, 아무리 인무화, 영묘화, 이 화초화를 잘 그려도 대나무하고 산수화를 못 그리면 점수를 좀 못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벽 선생은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왕의 어진을 2번이나 그릴 네. 정도면은 아마 그 탑 10 안에 들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닭이나 고양이만 그렸을까? 실력이 별로였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실력은 정말 출중하신 분이셨는데 본인의 약간 성향 때문에 그림을 동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매일 뭐 100명이 찾아올 정도로 뭐 줄을 섰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그림 그리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뭐 10달 동안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고관대작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면 막 도망가고 뭐. 남들과 똑같은 길 가서는 똑같은 성공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탉 그림이 별로 없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변상벽 선생님 수탉을 그리긴 그리셨어요. 네, 자웅장추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눈빛 좀 보세요. 이게 네. 목의 영자도에 비해서 이 자웅장추는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딱 꼬리도 바로 딱 세우고요. 그리고 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눈이 진짜. 눈이 아주 장수, 오랑캐를 그냥 적장에 목을 베는 어떤 장수의 눈 아닙니까? 예, 예. 딱 부리부리 뜨고 있으니까요. 수탉 말고도 암탉의 눈빛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옆에 수탉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지. 자식 볼 때 눈이랑 남편 볼 때 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남편은 지금 노려보고 있어, 신경도 노려보고 안 쓰잖아 지금. 자신감. 아니 근데 어디 외박했나 봐 박성광 남편이. 사실 이 그림 보시면은 화려한 스타한테 이제 눈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변상벽 선생님도 목의 영자도에서 수탉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암탉에 주목하기 위해서 수탉 대신에 다른 걸 그렸습니다. 요거 퀴즈 하나 내볼게요. 다른 걸 그렸거든요. 자, 뭘까요? 저 병아리 중에 하나가 수탉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비가 있는데요. 저기 벌도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바위 있잖아요. 바위. 네. 수컷 대신에 그린 것이 바로 저 괴석인데 거친 것과 저 바위를 보면 좀 힘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바위하고는. 가게 정말 디테일이 엄청난데 바위 좀 대충 그린 느낌이 있는데요. 이 지금 맞아요. 같은 사람 그린 거 맞아요? 이렇게 대충 붓으로 쓱쓱 그려놓은 것 같은 요 바위로 대신을 하고 이제 암컷을 넣으면서 암컷한테 더 집중이 되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아까 그 수탉이 나온 그림을 보니까 정말 이 닭이 엄마 같아요. 엄마의 눈빛이 자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엄마를 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저 그림을 보고 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 랩 중에 어머니한테 쓴 곡이 있었어요. 투맘이라는 곡인데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내 키가 커갈수록 엄마 키는 작아져. 작아진 엄마 품속 이제 내가 꽉아 넣어줄게. 시작이란 걸 알아. 지금 당장 비싼 시계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약속해 약속해 최고의 시간. 약속해 약속해 선물하지 난. 미안할 필요 없어 고마워 맘.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맥주 먹자. 감사합니다. 아,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맥주 확 땡기네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꿋꿋이 간 그 변상벽 선생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뚝심과 고집에 다들 수군댔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을 말입니다. 화폭에 담은 삼호고 변상벽의 목의 영자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장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물입니다. 자,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독특한 모양의 항아리인데요. 일단 뚜껑이 있습니다. 마치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죠? 높이는 한 30cm 정도로 아주 아담한 크기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항아리들입니다. 하나같이 사람의 귀처럼 생긴 고리가 달려있죠.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항아리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작고 얇은 이 항아리는 내항아리, 크고 뚱뚱한 이 항아리는 외항아리인데요. 이 내항아리를 외항아리에 넣어두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항아리가 서로 짝꿍 한 세트입니다. 태항아리, 말 그대로 탯줄 보관함이죠. 조선 왕실에서는 왕자의 태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거죠. 왕자의 태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극정성으로 태를 모셨습니다. 우선 태를 길한 방향에 두고 3일이나 7일 후에 깨끗한 물과 향기로운 술로 탯줄을 씻는데요. 무려 10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태는 비단에 곱게 싸서 내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항아리를 다시 외항아리에 넣고 끈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죠. 이렇게 태가 태항아리에 보관이 되면 임금은 전국의 명당을 수소문했습니다. 당연히 왕자의 태를 묻기 위해서죠. 높은 산자락 옆에 평평한 들판, 그 가운데 둥근 봉우리 보이시죠? 바로 이런 곳에 왕자의 태를 묻었습니다. 이 태항아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게 삼국사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신라시대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세종의 탄생을 앞둔 1397년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요,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 백자로 된 태항아리를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조선의 백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백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백의 색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건 그 어떤 화려한 자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자기의 흙,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데 사용하는 불과 온도, 유약에 녹아있는 철 성분의 함량까지 이 모든 조건을 잘 조절해야 이렇게 맑고 투명한 백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조선의 도궁들은 해냅니다. 이들은 특히 철이라는 성분을 제거하는,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 이상의 최첨단 기술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예술에 특별한 애정을 쏟은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동양미술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인데요. 그는 우리가 몰랐던 조선 백자의 가치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무심하고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과장이 없다. 이런 그의 백자 예찬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선 백자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도굴까지 서슴지 않았죠. 1929년 일본은 태항아리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태실을 연구하고 보존한다는 이유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실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54기의 태실을 한꺼번에. 이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경종의 태항아리는 내항아리와 외항아리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종의 외항아리는요, 보시다시피 모양이 다르죠? 외항아리가 바뀌었습니다. 1930년대에 찍은 사진과 1996년 발굴 당시의 모습을 비교했더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종대왕 태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외항아리 뚜껑은 산산이 깨져 있습니다. 본체는 사라지고 없었죠.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내항아리만은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자식을 향한 엄마의 애끓는 사랑이 세종대왕 태항아리를 지켜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태양아리가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보면 늘 애틋하고 그런 엄마의 마음이 제가 딸을 낳고 엄마가 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다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Mother of mine, you gave to me all of my life to do as I please. I owe everything I have to you,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you gave me happiness, much more than words can say. I pray the Lord that we make love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Mother of mine, now I am grown and I can walk straight all on my own. I'd like to give you what you gave to me, Mother, sweet Mother of mine. 아 정말 차분하고 멋진 발표에 또 그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노래의 선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장혜진 씨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딸이 있으시다고 벌써. 네, 대학 올해 졸업한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제게는 진짜 보물 1호입니다. 네, 보물 1호이자 나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그 엄마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요.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준비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해요. 네. 홍경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세상 처음 알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요즘 저도 이제 저희 딸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을 제가 잘랐는데 요즘 시대에나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이런 줄 알았지 그 시절부터 이렇게 태를 보관하는 게 있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외항아리, 내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느낌에 외항아리는 엄마고 내항아리는 자식, 아이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신라 시대 때부터 이렇게 탯줄을 소중히 하고 귀히 여겼다는 건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가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람은 탯줄을 끊고 태어나고 혼줄이 끊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명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귀하게 여겼으니까 왕실에서는 훨씬 더 더더욱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뭐 그 말하잖아요. 그 남자가 태어날 경우 태를 잘 묻으면 현달을 하고 학문도 좋아지고 총명해진다 그러고 여자는 뭐 단정해지고 예뻐지고 또는 네. 뭐 남들이 우러러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탯줄을 이렇게 묻는 의식이 있고 그러는 것도 보면 다 이제 연유가 있는 거고 왕실의 성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탯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개 나라를 찾아봤더니요. 그 태를 땅에 묻는 풍습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서까지 태실도 만들고 이렇게 엄청나게 보호하면서 의식을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의식을- 아주 장중하게 했던 건 없다고 네, 봐야죠. 그랬던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엔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혹시 왕이 몇 분이 계셨는지 아시나요? 27분. 네. 그런데 정식 왕비는 42분이 계셨어요. 42분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왕비가 몇 명이셨을까요? 한 궁전 중에서 네, 명. 왕비 중에서 42명 중에서 3명이요? 여덟 아홉. 8, 9명이요? 훨씬 더 많은 숫자, 20명이나. 왜 아이를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인 거. 아니면 약간 좀 서로 19금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를 정해서 합방을 해야 되니까 뭐 제삿날 피해야 되고요. 국가에 자연재해 있으면 안 되고 뭐 3년상 치르는 중에 안 되고 하니까 한 달에 일자를 보면 하루 이틀 정도밖에 길을 이게- 못 잡았다고 해요. 이게 전문적으로다가 얘기하면 이제 이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그렇죠.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태양아리가라는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백자로 만들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4세기 그것도 14세기의 그 백자는요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네. 보셔도 현존하는 됩니다. 가장 오래된 백자라고 네. 들었거든요. 진짜 놀라운 게 원래 유럽에서는 이제 1710년도에 백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게 그보다 300년 앞서 그쵸. 만들었다는 거 하면은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는 네, 역시 네, 얼리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정말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큰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태조 임금이 만드는 거니까 손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전에는 태조도 그렇고 정종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사실은 고려 시대 때 태어난 분이어서 그때는 이제 질그릇 항아리로 만든 거고 아마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손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백자를 만든 거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백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기의 태를 담아 묻었던 태양아리는 부모로부터 처음 받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탯줄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어머니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백자 항아리 세종대왕 태항아리입니다. 이 책은 성조의 시문 중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문건이라는 선비가 쓴 책인데요. 필사의 상태로 봐서 약 450여 년 전 그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로 해서 집안 대대로 대물림됐죠. 대부분이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그 문장이 아주 수려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아른이나다 멎더니 열을 지나 윗니가 났네. 또 다른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방울 누런 설사를 하네. 참. 손자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면 그걸 일일이 다 실었었을까요?
이 책의 이름은 양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죠. 조선시대의 선비가 아이들하고 논다? 그건 좀 의아한 얘기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평양감사 향연도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손자 데리고 구경 나온 할아버지들이 보이죠. 저 같은 황혼 육아는 조선시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양아록을 쓴 선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문건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아주 박복한 남자였어요. 가문이 사화에 휘둘려 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쉬운 셋에 그는 부모 형제를 모두 잃습니다. 자녀를 6명씩이나 낳았지만은 대부분 병으로 다 일찍 죽었어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둘째 아들은 그만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됐죠.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몸이 불편한 외아들이 손자를 낳게 됩니다. 58살 때 일이었습니다. 사화로 무너진 가문,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손자. 할아버지에게 이 손자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쉽게 아프고 자주 다칩니다. 사실 이문건이라는 사람은 살인파 조광조의 제자였고요. 미신을 배척했던 유학자였습니다. 서름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아서 귀향까지 온 선비가 자신이 인생을 걸고 지켜왔던 모든 원리 원칙을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바로 손자가 아팠을 때. 수봉이가 천연두에 걸리자 시루떡을 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노비를 시켜서 기도하게 했고 굿까지 했습니다. 우리 손주한테서 마마신 좀 제발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손자가 몹시 아파했던 어느 날 이문건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됩니다. 일전에 나의 어머니께서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프길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내 자신이 손자 대신 알았으면 하는 모습이 어찌 가식적인 모습이겠는가. 손자를 대신해서 아프고 싶었던 그날 늙은 할애비는 그제야 어렸을 적 자신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길러주는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땐 이미 늦죠. 내 자신이 어른이 되고 누군가를 돌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손자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다들 입버릇처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꾸 뭔가 더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양아록도 그렇습니다. 수봉이가 그네타기에 빠져서 공부를 게을리하자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10대를 때립니다.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늙은이 마음 또한 울고 싶은 뿐이었다.
맞은 건 손주인데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아플까? 사화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난 집안. 이 하레비의 바람 중에는 수봉이가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소원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주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고 할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수봉이가 됐죠. 양아록의 맨 마지막 장은 할아버지의 눈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 반드시 이 할애비가 죽은 후에야 너의 그 버릇이 고쳐질 것이다. 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조리도다. 눈물로 끝을 맺은 육아일기.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손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할아버지의 마음. 오죽 손주만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웃음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으며 그게 행복이 돼버린 전부였겠죠.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제가 우리 세 딸한테 해준 일이며 그리고 우리 5 손주들에게 한 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보살핌이었죠. 수봉이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은 알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양아록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450여 년 전 어느 선비가 남긴 조선판 육아일기 양아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좀 약간 먹먹해지지 않았나 싶을 텐데요. 들으면서 좀 정말 진심으로 울컥했던 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주는 못 뵙지만 항상 전화하시면 우세요. 막 우리 손녀 TV에서 잘 보고 있다. 언제 보러 내려올 거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곳에 할머니를 초대할까. 그럼요. 저희 애가 이제 돌이 이제 지난 지 며칠밖에 안 돼요. 딱 1년 됐는데 막 뭐 아까 그 기록에 나오는 이 처음 나던 순간 처음 이렇게 일어나서 걸음마 하던 거 다 생생하고 너무너무 다 기억에 소중하게 남아 있는데 사실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할아버지가 저 정도로 성의가 있었다는 게 참 감동적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조선시대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육아를 대신 해줬었나요? 그러게. 조선시대 때? 아이가 남녀 상관없이 한 7, 8살, 7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안채에서 주로 할머니와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남녀 공간이 분리되면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기르게 되는데 세대를 건너뛰어서 기르는 교육이라고 해서 격대 교육이라고 부르는 전통 육아 방법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손주를 같이 생활하면서 키워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는요 요즘 아이들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 장난감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손자 손을 잡고 기차의 바퀴라는 거는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기차에게 가봤어요. 지가 갖고 노는 거하고 좀 다른 실물을 그렇게 직접 보여주니까 점점 그 장난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체험을 이제 주로 시켜주면서 교육을 하셨군요. 그렇죠. 실제로 오게끔. 네, 주로 체험을 이제 직접 느끼고 직접 네가 판단을 해라. 이제 저도 육아일기가 육아 연마가. 어머니가 쓰는데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우와, 대박. 제 보물 1호인데요.
저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거의 고등학교까지 약간 이제 내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내가 했던 첫 단어 어머니는 초음파 여기. 네. 초음파 사진을 맨 처음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Maël et moi sommes allés te voir sur l'écran de ultrason. Tu es bien important, tu pèses 3 kilos. 여기 뭐냐면 진짜 감동적이죠. 알아들으셨잖아요. 얘기 쉽게 못 듣는데요.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저랑 누나랑 같이 해서 너를 초음파로 보러 갔다. 이게 정말 계속 보러 갔다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뭐 3kg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웬일이야. 양아록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이문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는 몰락한 가문이다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엄청난 명문가였어요. 요 이문건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지금의 국무총리를 16명 정도 배출했다라고 하면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양아록을 지었지만 또 사실 묵제일기라 해서 또 개인일기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하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유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귀향을 갔을 때도 기록을 엄청난 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몇백 년 전인데도 이거를 진짜 지금 오늘 일어난 것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록적인 가치, 사료적인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그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을 밝혀주신다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화려한 수탉을 그릴 때 이토록 사랑스럽게 암탉을 그린 단 한 사람.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왕자의 태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극정성으로 태를 모셨습니다. 혹시 자식을 향한 엄마의 애끓는 사랑이 세종대왕 태양아리를 지켜낸 것은 아닐까요? 약 450여 년 전 그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로 해서 집안 대대로 대물림됐죠. 오죽 손주만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웃음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으며 그게 행복이 돼버린 전부였겠죠. 중간 투표 결과 장혜진 씨의 태아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씨가 무려 97표를 얻었어요. 예. 놀라운 거는 앞에 하셨던 김수로 씨, 그 마지막에 하셨던 이면식 씨도 역시 90표 이상씩을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막상막합니다. 모두 다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종 투표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천상의 컬렉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지금 불을 밝혀주세요. 과연 어떤 보물이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천상의 컬렉션은 호스트 장혜진 씨의 태아리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1등을 하신 장혜진 씨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가? 네. 저 깜짝 놀랐고요. 저는 1등 욕심 없었어요. 정말 이런 보물을 공부할 수 있었고 알게 됐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것을 저는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책도 한 권 읽고 공부도 많이 됐고 내가 지금까지 손자한테 못된 것만 가르쳤다는 거를 예를 들자면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이런 노래는 안 가르치겠다. 아, 조선시대 때는 수탉을 많이 그렸구나. 근데 암탉 그리신 분이 계시다. 네. 그러면서 이 암탉이 정말 어머니의 이 참 모성 본능 굉장히 강한 동물이구나. 우리 정말 훌륭한 화가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훌륭한 보물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린 보물들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감동적인 보물들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조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